네, 금요일마다 지구촌 소식을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는 지구톡 시간입니다. 이재환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느 나라 뉴스 준비해 오셨죠? 네, 한 산유국 얘기인데요. 일단 유가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유가가 많이 올랐어요. 배럴당 72달러 정도. 네. 전문가들은 10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하는데요. 이유는 수요 증가겠죠.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여파에서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유가 상승으로 이제 산유국들이 좋겠다라고 싶은데 세계 원유 매장량 1위 국가가 있습니다. 이 국가가 아직도 경제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남미의 베네수엘라입니다. 네. 영상 보시고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네. Lo que te da el banco son 400 bolívares, que en realidad son 2 pasajes. Si trabajas en un sitio o agarras una camioneta normal. Absurdo seguir haciendo más billetes, más billetes, más billetes y la economía igualito sigue. 자, 실제로 베네수엘라 가보셨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상황이? 네 차례 출장 취재를 갔다 왔는데요. 네. 특히 생활고의 나라를 떠나는 국민들의 모습도 봤고요. 도심에 그 쓰레기를 뒤지는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당시 인터뷰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No hay 콜롬비아와 comida, no 베네수엘라 hay agua, 접경지대입니다. no hay luz, no hay nada. Yo soy profesional, soy médico y ganamos una miseria en los hospitales. Voy y vengo para conseguir unos alimentos para mi familia, porque en Venezuela es costoso, imposible comprar. 경제난이 심하다 보니까 저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말씀드렸듯이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적경인데요. 베네수엘라에서 탈출하는 국민들의 통로가 되는 쿠쿠타라는 지역입니다. 네. 최근에 지난달 노동절이었죠. 베네수엘라가 한 차례 또 최저임금, 한 달 최저임금을 또 인상했어요. 네. 무려 300%를 인상했습니다. 300%를 인상해서 약 700만 볼리바르가 됐는데요. 자, 액수가 굉장히 커 보여요. 하지만 미화로 따지면 2.5달러에 불과합니다. 우리 하나로는 3,000원도 안 되죠. 최저임금 인상은 뭐 흔히 1년에 5, 6차례 흔하게 일어난 일이니까 놀랄 일은 아닙니다. 실제 그러면 이 700만 볼리바르를 갖고 구매력을 평가해 보면 이 돈으로 쇠고기 1kg도 못 삽니다. 또 달걀 30개가 들어있는 한 판도 못 사요. 제가 2년 전에 취재 당시에는 최저임금으로 달걀 2판을 살 수 있었는데 그동안의 인플레이션이 더욱 악화된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물가 상승을 따라잡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계속 올리지만 감당이 되고 있지 않는 겁니다. 2018년에는 베네수엘라 야당 의원들이 물가 인상률을 130만 % 올랐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 외신을 통해서 여러 차례 저희가 접하기도 했었는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원유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원유를 많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상황까지 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영상 보셨듯이 그 소 울음소리가 나왔어요. 네. 예, 밭가는데 그 한 농부가 트위터에 올린 사진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트랙터는 서 있고 방금도 나옵니다. 트랙터는 서 있고 트랙터 대신에 소를 이용해서 쟁기로 지금 밭을 나오네요. 가는 장면입니다. 왜냐? 기름이 없기 때문이죠. 기름 나는 나라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1헥타 밭 가는데 트랙터가 5시간이면 하는 일을 소는 약 3일에서 4일 걸린다고 해요. 문제는 그럼 기름이 없는 게 식량난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주유소마다에는 기름 넣기 위한 차량 행렬, 지금 보시겠지만 이건 뭐 흔한 풍경이 됐어요. 2017년부터 기름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건데요. 하루 한때 300배럴 정도를 생산했었어요, 베네수엘라가. 지금은 50만 배럴로 확 줄었습니다. 전기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기름까지 부족하니까 국민들은 생활고에 치달리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동맹국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공급받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예. 자, 원유 매장량 세계 1위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기름이 부족한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왔어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크게 봐서 두 가지인데요. 일단 석유 회사는 국유화가 됐습니다. 차베스 정부 시절에 국유화가 됐는데 그럼 정부가 투자를 해서 그 석유 시설을 계속 유지 보수를 했어야 되는데 유지 보수가 안 된 겁니다. 투자가 안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낙후됐고 심지어 이제 그 마라카이보 호수 등 세 곳에서 원유가 생산됐는데 최근에 원유가 유출되면서 호수가 오염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굉장히 지금 호소하고 있죠. 우리도 못 사는데 지금 이 원유 나는 나라에서 원유가 우리 물고기까지 죽일 수는 없다라고 한탄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원유 생산 고급 기술자들이 생활고를 못 이겨서 월급을 제때 못 받으니까요. 나라를 떠난 겁니다. 멕시코로 가고 미국으로 간 겁니다. 결국 지금 원유 가격이 상승했는데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외화를 벌어들이지 못하는 형국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런 상황으로 온 것에 대해서 국내 정치권에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 있는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베네수엘라가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주장 맞습니까? 글쎄요. 일단 이렇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한때 남미에서 아르헨티나와 함께 굉장한 부국이었죠. 5일머니로 남미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뤄냈고요. 현 마두로 대통령이 집권하기 직전에 차베스 대통령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베스는 고유가 시절에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전면적인 복지 정책을 폈죠. 돈이 많은 시절인 만큼 화면에서 나옵니다만 돈이 많은 시절인 만큼 빈민과 원주민에 대해서 소외계층에 전면적인 무상 복지를 시행했습니다. 네. 차베스의 정책은 상당히 인기가 높았죠. 자, 이후 차베스가 2013년에 암으로 숨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뒤를 마두로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마두로 대통령이 차베스가 시행했던 무상복지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가동시키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부터 원유 가격이 배럴당 절반으로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 국가 수입원의 제일 수입원이 원유인데 원유를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원유 가격이 절반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씀씀이는 계속 이루어졌던 거죠. 이렇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바닥나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여기에서 마두로는 어떤 실정을 저지르게 되느냐면요. 그 뒤에 화폐를 계속해서 찍어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초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는 거죠. 물가는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겁니다. 반면에 마두로 정권은 아니다.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해서 석유 산업에 대한 돈줄을 틀어 막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그 석유 기업들이 네. 그 제재 이후에서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사는 걸 중단시키기도 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미국에 있는 마두로 정부의 금융도 틀어 막았고요. 미국 내로 들어오는 베네수엘라의 석유도 수입을 금지시켰죠. 네. 자, 국민들 생활 궁금합니다. 이제 다른 나라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 행렬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까?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이주했던 나라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베네수엘라 자기 고국이 낫겠다 해서 다시 돌아가는 상황도 있다고 외신이 전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나라를 떠나는 엑소더스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엔이 5년간 나라를 떠난 국민들의 숫자를 56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인근 콜롬비아로 한 140만 정도가 넘어갔고요. 그 남쪽으로 에콰도르, 페루, 칠레, 멀리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 떠났습니다. 대부분 가족 단위로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지금의 이 상황 사실 저런 외신 뉴스를 본 게 뭐 한두 해가 아닌 것 같은데 개선의 여지가 있느냐. 지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했어요. 네. 마두로 대통령이 관계 개선의 의지는 지금 있는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 시절이었죠. 네. 전 대통령 시절에 미국이 베네수엘라 국방장관과 손을 잡고 마두로 정권을 전복시키려 했다라는 시도가 있었는데 국방부 장관이 마지막에 틀었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외신으로도.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했던 것처럼 마두로 정부를 거부하고 야권 지도자 과이도 전 국회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여전히 지지하고 있어요. 변함은 없습니다. 다만 미국이 내부적으로 베네수엘라 정책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정부가 소통하는 데 있어서 틈이 벌어지니까 그 틈을 러시아가 비집고 들어왔다는 얘기죠. 러시아의 영향력이 남미의 영향력으로 확대된다. 이것을 미국이 가만히 둘 리가 없거든요. 베네수엘라의 지정학적 위치는 미국 바로 밑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영향력을 제한시키고 싶겠죠. 또 한 가지는 베네수엘라의 인도적 위기가 미국의 제재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제재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닌가, 그게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실제로 마두로 정부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네수엘라의 석유가 금지시키는, 미국 내로 금지시키는 그러한 강력한 조치가 베네수엘라 내부의 인도적 위기를 심화시켰다. 이런 비난의 목소리를 듣는 게 싫겠죠. 네. 자, 지구톡 오늘은 베네수엘라 관련 뉴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재환 기자였고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